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얘기한 종목들 막 적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차트 대충 보고 싹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매수할 당시에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결국 주식이라는 건 세 가지 경로거든요. 오르거나 빠지거나 횡보하거나,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을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언제 팔아야 돼요? 아니 떨어지면 보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늡니다. 소장님께서 최근에 주식투자 필독서 40이라는 책을 출간하셔서 여기 책에서도 좀 질문을 좀 들어보면 피터 린치가 개인 투자자 일상 경험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고 이제 강조했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현재 우리 주변에서 그럼 포착할 수 있는 투자 힌트 중 분야나 기업 뭐 있을까요?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게 이제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위에서 이제 잘 팔리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데, 피터 린치의 월가형을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매출 비중을 보라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것에서 매출 비중을 보라라는 거예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닭볶음면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대략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2차전지 같은 경우 우리가 ESS가 잘 팔리는 경우 지금 팔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2차전지가 들어가는데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잘 팔린다라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보자라는 거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하철 반, 무기 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주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휴대폰이 잘 팔리는데 왜 못 가느냐? 삼성전자 매출에서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요.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D램과 파운드리 쪽에서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몇몇 기업들, 대기업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전체적인 매출이 휴대폰이 잘 팔렸다고 삼성전자가 가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비중과 매출 비중을 같이 봐야 된다. 피터 린치가 얘기한 1번이 아니라 2번이 더 중요하다.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매출 비중이 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업 내에서 어떤 것이 주력이냐, 주력이라는 것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주가는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또 피터 린치에서 16타 종목을 찾기위한 6가지 기업류,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제시했는데 이 중 현재 시장 상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유의미하게 살펴볼 유형은 뭘까요? 이게 지금 이제 1970년대, 80년대 얘기이기 때문에 요걸 도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들이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전을 볼 때 그때 당시 시대 상황과 지금의 시대 상황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차화정 시대 때의 중국을 바라보는 상황과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상황이 또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고성장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키가 가장 많이 컸을 때가 중고등학생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중고등학생 때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성장 시기였었죠. 그런 주식을 보면 저는 오히려 AI를 보는데 그 중에서 의료용 AI를 봅니다. 의료용 AI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루닛이라든지 몇몇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이 PSR 기준으로 보면 이제 피터 린치와 또 다른 투자자들과 얘기한 거 보면 PSR은 매출액 대비 우리가 그 이익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이익이 나지는 않아요. 루닛 같은 경우도 이익이 안 나니까 가치 투자자분들이 내가 좀 보기에는 좀 꺼려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PSR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캠피셔, 여기도 이제 캠피셔 책이 들어가 있는데 캠피셔가 주장한 PSR 개념으로 보면 매출이 일어나면 나중에 영업이익이 생긴다. 스타트업들의 특징이다. 지금 우리가 루닛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2분 포인트가 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제가 몇몇 재무제표 책을 또 소개했는데 재무제표 책들에서 얘기하는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뭐다? 적자의 흑자로 돌았을 때. 적자의 흑자로 돌았을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이번에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의료법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격 의료라든지 영상 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저는 의료용 AI가 피터 린치가 얘기한 고성장주, 소위 말해서 10루타가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소개되는 책에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존버그 책이 있는데 주식 투자의 기본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과 동행하라는 것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인덱스 펀드 투자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 시장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인덱스 펀드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담았어요. 뭐냐면 존버그의 인덱스 투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0년대 정도에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덱스 투자를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펀드라고 한다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펀드들이 좀 있었죠. 중국 펀드까지 하면서 펀드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존버그의 인덱스 투자가 들어왔고 차화정 시대에 정말 인덱스를 사놓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장기간 우리가 박스 피해 갇히면서 오히려 인덱스 펀드가 수익률이 좀 잘 안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쓴 소리를 쓴 게 한국의 실정과는 요 개념은 중요한데 조금 우리가 좀 새겨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지금은 시대가 지나면서 ETF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국은 인덱스 펀드가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섹터 ETF를 보면 AI ETF, 그 다음에 뭐 전력 ETF, 반도체 ETF 이런 것들이 지금 방산 ETF 이런 쪽들에 투자하신 분들이 과거에 존 버글이 얘기했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고 그래서 인덱스 갖고 계신 것처럼 수익률이 좋아요. 지금 앞서 이제 김 작가님도 저한테 질문을 계속 하신 게 방산주 중에서 뭘 사야 돼요? 뭐 조선주 중에서 뭘 사야 돼요? 라지만 특정 종목을 사는 것보다 그 ETF를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ETF를 1년, 2년 들고 계신 분들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존 버글의 요 개념, 요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앞서 우리가 그 일부에서 언급드렸었던 내용들의 ETF를 사자. 그렇게 저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예. 최근에 미국의 S&P 500 예. ETF를 굉장히 많이 매도하지 않았나요? 야,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거기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개념이고 네. 거기는 S&P 500에 대한 인덱스죠. 근데 저는 지금 섹터 인덱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이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금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야, 이거 봐라. 조정이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우리가 놓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내에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거 뭐 가만히 보면 워렌 버핏도 요즘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섹터에 대한 ETF는 전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뷰티가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 확대가 화장품 기업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화장품 또 피부 미용 기기도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관련주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K뷰티는 수출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남성분들이 잘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쉽게 안 바꿔요. 맞아요. 화장품을 쉽게 안 바꾸기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거든요. 네, 피부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침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용 기기. 저도 지금 이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저도 그나마 이제 부모님이 뭐 피부를 좀 좋게 물려주셔서 그런 건 아닌데 눈 마사지기를 좀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녁 때마다 하는데 좋은데 전반적인 부분들 근데 화장품은 기초와 색조인데 로션은 기초고 여기다 이제 색깔을 넣는 거 이제 립스틱이라는 게 색조인데 색조는 너무 시총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ODM 업체 이런 애들이 현재 미국까지 진출하고 동남아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외를 나가보시면 동남아에 나갔을 때 과거에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분이 가능했어요. 화장을 한국 사람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화장하시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ODM 업체들을 좀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인바디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피부 미용과 관련된 뭐 코스메티카 코리아 같은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 꾸준히 보자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 근데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서는 뭘 사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제 여전히 가는 애들, 근데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기잖아요. 금리 인하기의 특징은 가는 애들만 간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많은 분들,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운동 초창기에도 가는 애들만 갔대요. 그때 이제 네카오, 삼성전자 이런 것들만 갔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포모 현상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쪽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자. 야, 올랐는데 어떻게 들어가? 저는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로스컷을 걸고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좀 불안하다면 지금 ETF가 훌륭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많은 분들이 ETF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청 위에서도 ETF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ETF를 좀 참조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지금으로선 대안이 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신규로 자금을 좀 들어온다라면 섹터 ETF를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러면 그거 이제 구성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 대장주가 페이스메이커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종목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반대로 매매하는 그런 것도 좋은 투자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섹터 있습니다. 투자에 강조하시는데 제가 질문 드린 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서 어디에 좀 더? 저는 미국 주식을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주식세 필독서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뉴욕 주민이라든지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한국 주식만 봐도 충분히 먹고 살 거 있다. 근데 특히 지금은 한국 주식이 안 되고 미국 주식이 될 때는 제가 한국 주식 하라고 말씀드리긴 뭐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슷하거나 조금 한국 주식이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보자. 더군다나 한국 주식 같은 경우 유동성이 확 몰려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은 좀 어떤 상황이고 지금 사도 괜찮은 기업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7개 기업이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전체적으로 보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엔비디아를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엔비디아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와 애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애플은
뒤늦게 따라가는 부분들이 좀 분명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시총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반대체 업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뭐 미국 주식을 솔직히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미국 주식을 뭘 하려고 한다라면 물론 ETF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엔비디아는 지금 142달러네요. 예. 그다음에 직전 고점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두 주식이 역시 시장을 이끄는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애플은 지금 전고점이 260달러인데 지금 200달러 정도네요. 일단 뭐 약간 조정을 좀 받은 상태죠.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번에 관세 전쟁 이후에는 그 모멘텀을 뛰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엔비디아 여전히 좋게 보신다고 해주셨는데 엔비디아처럼 오른 종목의 적절한 매도 타이밍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매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을 하다 보면 매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 매도하느냐가 문제죠. 우리가 주식을 잘 사더라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주식을 살 때 고민을 많이 하고 매도 때는 고민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주식을 사놓고 조금 주가가 올라가면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빨리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아예 주가가 늦어버리면 매도를 안 하고 또 기다려요. 네.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저는 언제 매도하느냐에 대한 것은 펀드멘탈이 얘기해 주지 않는다. 무슨 주식을 살 거냐에 대해서는 펀드멘탈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차트를 볼 수 있지만 나눠지지만 팔 때는 펀드멘탈이 얘기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펀드멘탈은 뒤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팔 때는 차트가 주요 이동평균선이 깨졌을 때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지금 이제 그러면 엔비디아도 한번 조정받았다 올라갔으니까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맞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펀드멘탈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이 꺾이면 그때는 빠져나와야 된다.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 쉽게 안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매도 타이밍은 차트로 잡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경제적 해자, 패토시 책도 얘기 나오는데 무형자산, 전환비용, 네트워크 효과, 원가 우위, 규모 우위 등 5가지 유형의 해자, 경제적 해자를 제시했는데 이 중 현재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해자는 뭘까요? 네트워크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전환비용 같은 경우라는 것은 은행을 바꿀 때 과거처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죠. 그런 건데 이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원가 우위나 규모의 우위는 과거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지금 이제 뭐 김 작가님도 뭐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구독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좀 보이는 거 아니죠? 쿠팡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 이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해자 패토시 요 책은 다시 재발간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투자할 때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들이 일부 여기에 편입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도 챗GPT를 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카카오가 개발한 검색 엔진은 잘 안 쓰거든요. 이게 중요한 네트워크 효과다. 말씀하신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는 요즘 어떤가요? 지금 다시 또 신고가 영역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조금 지난주에 이제 과도하게 좀 오른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AI 부총리를 만들겠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또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네이버의 훌륭한 분을 또 모셔와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 쓰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테마적인 성격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퍼포먼스는 7월 초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정부 조직개법상 AI 부총리가 신설이 된다라면 그다음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력기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이버가 최근에 급등을 했었네요. 네이버 급등했어요. 네이버도 저는 28만 원. 그 다음날 또 카카오 급등하고 네. 서로 이제 앞서기 뒤서가니 하면서 공매도는 다 청산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좀 드러나거든요. 카카오도 지금 급등을 했고. 예. 그게 이제 공매도 전 청산으로 봅니다. 마지막 청산. 그러면서 10%씩 다 한 번씩 하루 상가도 다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승세는 앞으로도 좀 이어질까요? 네카오는 당분간은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수급이 좀 붙었기 때문에. 근데 2021년에 영광을 되찾겠느냐? 요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요거는 한 7월 초까지는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모다라는 님의 책도 있는데 다모다란 교수님이었나요? 내러티브 앤 넘버스, 기업 가치 평가에서 스토리텔링, 이야기랑 넘버 크런치, 숫자, 양측 관점을 모두 고려한다고 했는데 투자자들이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 책이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맞아, 어려운 책이에요. 예,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음 잡고 한번 읽어보신다라면 우리가 이제 얘기한 내러티브 말과 넘버 크런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조합을 상당히 좀 많은 예시를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재밌는 책이긴 해요. 블랙스완 같이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읽고 나면 인사이트를 얻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분명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오르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주식은 두 가지 경로로 오르는데 첫 번째 기대감으로 오르고 두 번째는 실적으로 오른다라는 거죠.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우리가 로봇 시대가 올 거야.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야.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스토리텔링이죠. 넘버 크런치는 그다음에 실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실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식은 기대감 갖고 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조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보자. 기대감 갖고 쭉 끌어올렸다가 실적에서 답보 못한 게 안타깝게도 2차전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게 같은 조합으로 맞물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신 그룹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분인데 벤자민 그레이엄이죠. 안전마진 개념. 이게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 개념이 그 그레이엄의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 안전마진을 여쭤보셨는데 PBR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PBR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PBR은 우리가 자산 가치에 대한 개념인데 그레이엄의 PBR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에 있어서 청산 가치를 반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PBR을 70% 할인하라라는 개념인데 지금은 PBR을 마치 성장 가치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PBR은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PBR에 대한 개념을 도식적으로 PBR이 0.3이다, 0.5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대신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은 과거처럼 밸류 대비해서 딱 저평가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밸류가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은 완전히 무슨 초속으로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안전마진은 저는 기대감까지 포함해야 된다. 단순하게 이게 100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50이니까 이걸 봐야 되느냐는 거 플러스 100의 가치가 있으면 시장은 150 내지 200을 바라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70, 80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안전마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안전마진의 개념은 영원히 유지된다. 근데 그러면 이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을 워렌 버핏과 여러 사람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까지 끌고 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주식을 사는 거가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 그 싸게 사야 된다라는 것은 기대감까지 반영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분석으로 매수 시점은 어떻게 좀 포착할 수 있을까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거래량 없이 얘기하는 차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감을 가져요.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라는 책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봤는데 거래량이라는 것은 심리가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초반에는 거래량이 좀 붙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가 막 뜰 때 엄청난 힘이 있어야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류를 탈 때는 힘이 별 덜 필요하잖아요. 여기서도 힘을 쓰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속일 수 없는 지표다. 거래량 없이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심리를 보기 어렵다.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는 책이 상당히 좀 재밌는 책이 뭐냐면 초반에 차트 책인데 심리 얘기를 한 챕터를 해요. 먼저 첫 번째 챕터가 심리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챕터가 거래량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는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거래량 이꼬르 그림으로 보지 말고 심리로 봐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심리 얘기 중에 그럼 투자자들이 좀 반복적으로 빠지는 심리적 함정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조급증, 포모 증후군.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야.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처음에 기한을 할 때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했습니다. 고전을 빼고 나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계좌 관리, 심리. 요게 딱 지금 이 4가지 저는 카테고리라고 보거든요. 여기 이제 고전,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부분들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심리는 우리가 심리책을 좀 보셔야 돼요. 몇 가지 이제 심리책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그걸 보심으로써 저는 그 심리책을 볼 때 처음에 그 심리책을 볼 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기억인데 가슴이 막 애렸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의 실수를 남들이 하는 거 보면 그렇죠. 제대로 못 보잖아요. 이렇게 저게 내 모습인데 저렇게 조금 보기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막 가슴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극복해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심리책들을 조금 보자. 대부분의 심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반복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매가 잘못되고 있는 대부분은 심리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초보자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고정관념 같은 거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로또를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운입니다. 행운에 가깝고요. 물론 제 주위에서도 공부를 안 해서 돈 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돈 버시는 분 치고 공부 안 한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주식시장을 뛰어들었다라면 일단 모의 투자부터 하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자.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얼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갑자기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는 경우는 힘들다. 그리고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기준은 뭘로 잡아야 될까요? 주가 급락했을 때 매수 기회를 잡으려면 그 기업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주식에서 전혀 모른다. 남들이 추천한다. 그건 주가 급락해서 사시면 안 돼요. 주가 급락했을 때 사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려면 제 책 터틀 트레이딩에서 나왔듯이
내가 종목 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종목 풀을 분석해 놓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주가가 빠졌을 때 땡큐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렇지 않은 상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가 빠졌다라고 하면 남 얘기 듣고 사지는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다못해 정말 남들이 무슨 뭐 AI가 된다 뭐 한더라도 나는 오히려 자산주를 본다라든지 금융주를 본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빠진 걸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 중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 섹터나 종목은 어디 좀 있을까요? 실적 개선되는 건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건설주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많은 종목들, 업종들을 거론했는데 이건 대부분 투자자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매매를 못 하셨고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대표적으로 전 건설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안타깝게도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거의 안 나옵니다. 웬만하면 하루에 하나씩 삼성전자가 일주일에 두세 개씩은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글을 쓰기 위해서 리포트를 매일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안 나와요. 쓸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애널리스트도. 쓸 말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 대신 이제 건설이라든지 통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쪽들에 대해서 지금 퍼포먼스가 가장 잘 나왔고 우리가 이제 화장품 수출주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매매를 하셨겠지만 카지노 관련주들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잘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였다. 카지노 관련주는 왜 잘 나온 거예요? 카지노 관련주들은 더군다나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고 지금 명동 가끔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바글바글합니다.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한데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분이 성수동에 놀러 갔는데 좀 그 뻥인가 싶었는데 저도 나중에 가봐야겠지만 80% 외국인이래요. 성수동 제가 볼 때는 핫한 그 거리에. 제가 볼 때는 한 90%인 것 같아요. 가보셨어요? 성수동 가보지 않아요. 명동 기준으로 보면 90%예요. 근데 희한한 게 옛날에 명동, 코로나 이전에 명동 가면 그전엔 일본 말만 들렸죠. 그다음에 중국말만 들렸죠. 네. 지금은 동남아 말이 들립니다. 동남아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징은 카지노를 좋아하시거든요. 카지노, 더구나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7월부터 무비자로 들어오시잖아요. 단체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들의 특징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 뭐 한 10명, 20명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 단체 관광을 보내주는 걸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돈을 안 내고 오는 거기 때문에 카지노 돈 쓸 확률은 높다.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분들이 매매 시에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는 좀 뭐가 있을까요? 계획 없이 매매한다라는 거죠. 일단 종목을 들으면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얘기한 종목들 막 적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적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차트 대충 보고 싹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책에도 제가 여러 가지 강조를 했고 터틀트레이드도 강조를 했던 거는 매수할 당시에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매수할 당시에 내가 얼마가 되면 결국 주식이라는 건 세 가지 경로거든요. 오르거나 빠지거나 횡보하거나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을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항상 방송에 언제 팔아야 돼요? 아니 떨어지면 이거 보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늡니다. 늘어나지는 않아요. 처음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이게 매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지를 적으세요. 일지를 적다 보면 자꾸 이것을 하다 보면 앞으로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을 안 하면 영원히 이걸 반복입니다. 주식을 20년 했어요. 10년 했어요도 보면 맨 그냥 어디서 얘기 듣고 사고 이거 물리는 대로 올라가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저는 좀 꼬집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추세 추종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할까요? 저는 개인이 따라하기엔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봐요. 최근에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한 책이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오래된 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국내 저자분들이 또 책을 내시더라고요.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종 전략은 추세가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펀드멘탈과 차트를 같이 보는 투자자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스승을 뽑아라라고 하면 윌리엄 오닐입니다. 윌리엄 오닐이 펀드멘탈을 바탕으로 캔슬림이라는 것을 해서 뒤에 가서는 차트를 보라는 거거든요. 추세를 보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오히려 가치 장기 투자보다 추세 추종 전략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유효하다면 현재 지금 5천만 원 정도 있는 개인분들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저는 한 2천만 원은 조금 놔두자. 2천만 원 놔두고 신규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은 ETF를 보자. 1천만 원은 AI 관련해서 반도체를 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러면 ETF 중에서 방산, AI, 그다음에 AI는 한국과 미국을 절반씩 나눠서 사자. 그다음에 전력기기, 조선 이런 섹터들에 대한 ETF를 지금 사놓고 기다리자. 2천만 원 왜 놔두느냐? 1천만 원은 항상 놔두셔야 되는 거고요. 2천만 원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관련주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겠다.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주식투자 포인트는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너무 겁먹지 말자. 옳은 것은 사실이다. 솔직히 저도 겁이 납니다. 항상 제가 간다라고만 외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물이 들어왔다. 물이 들어갈 때 노를 젓는 것도 현명하다라는 방식이고요. 일단 가는 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고 하반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고객탁금이 만약에 한 가지 이제 고객탁금이 60조 밑으로 빠지거나 신용잔고가 25조를 넘어서면 이거는 조금 위험 신호지만 신용잔고가 이렇게 지금 높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면 아직은 여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는 거고 4,000포인트가 그러면 가는 것이냐? 어느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올 연말에 4,000포인트를 말씀하시는 제가 썸네일만 봤어요. 저는 그 정도를 너무 바라지 말자. 올 연말에 3,500만 가더라도 훌륭하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들이 단단해질 수 있다. 지금 3,000포인트 왔을 때 삼성전자가 못 따라왔잖아요. 몇몇만 갔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데 차라리 3,500포인트를 천천히 가면 모든 주식이 단단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3,500포인트를 목표로 주식들을 보자. 그러면 현대차도 지금보다는 한 20, 30%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지금보다 더 오를 거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네, 3,000은 뭐 이미 넘었다가 잠깐 조정받은 거니까 다시 넘을까 생각하고 올해 연말에 코스피 4,000 근처에 와서 다시 소장님과 또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만내 회원님은 최미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